반갑습니다. 네, 영화 잘 보셨나요? 네. 제가 너무 이런 모임을 한 지도 오래됐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그러는 걸 잘 못해가지고 굉장히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바쁘신 분들이고 영화배우 KBS나 정우성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바쁘신 분들인데 지금 이렇게 작은 모임에 이렇게 직접 발걸음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인사를 드리기 전에 아까 이 모임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고 오늘 이런 행사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예의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런 시간을 먼저 짧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판사님께서 안녕하세요. 김태형 판사입니다. 질문으로 접속해 계신 분들도 있어서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저희 소모임 회원이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다 저희 소모임에 가입해 주실 것으로 믿어지시는데요. 그런 분들께 지금 책도 무지개 책도 두 권 더 있으니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네요. 예, 저희 모임은 법원내 국제인권법 연구회에서 새로 만들어진 이제 소지법 소모임입니다. 소지법이 뭔지에 대해서는 이제 부모님 분들께서 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관한 인권에 관한 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소모임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아주 뜻깊게 첫 행사를 무엇으로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부모님 영화 상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는 게 좋은 기회일 것 같아서 이렇게 좋은 행사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때 다시 사회자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지배 행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 자리에 정말 이렇게 바쁜 아침에 와주신 주인공 세 분께 각자 자기 소개를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젠더 페미니스트 에이스실로서 트랜스시험 마치고 현재 트랜스젠더 남성으로 살고 있는 아들을 둔 엄마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트랜스젠더 관련한 어떤 논문을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SOGI라고 써있는 그래서 저긴 어딜까 이게 논문 앞에 연구회라고 써있었던 데서 저런 연구회가 따로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 연구 모임이어서 낸 어떤 논문이었구나는 나중에 이제 알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쓰여진 어떤 연구 논문에서 그 SOGI가 저 머릿속에는 조금 익숙해 있었어요. 이런 모임에 오게 돼서 정말 개인적으로 좀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비안이라고 하고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저희 아들은 27살 게이입니다. 예, 관종 게이. 제가 아까 사실 좀 일찍 들어와서 영화를 같이 보고 이 공간에서 함께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의 마음을 되게 잘 느낄 수 있었는데 거기 이제 나비님 법원 가신 씬 2번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너무 정말 공감하시면서 웃으시는 그런 부분이 다른 GV에서는 사실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게 전 너무 흥미로웠고 제가 이렇게 영화 배우가 돼가지고 법원에서 이런 GV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왔다는 거에 다시 한번 저희 아들에게 고마워하면서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기 두 분은 주연이시고요. 저는 엑스트라입니다. 그리고 비비안님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비비안님의 아들의 아빠입니다. 이상한데요? 그리고
예, 저 지미입니다. 사실은 같이 아까 왜 나비님 법원 가는 씬에서부터 뒤에 들어와서 보는데요. 저 이 영화 굉장히 많이 봤는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판사님들이 나오는 영화인지 몰랐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판사님들이 나왔었구나 이런 걸 처음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영화에서만 본 건물에 들어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영화에 판사 두 분도 엑스트라로 출연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와서 영화 보시고 이렇게 많은 소감이나 질문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각자 좀 생각을 해두시고 시간이 될 때 이것도 모아서 같이 여쭙도록 하고, 일단은 제가 조금 며칠간 굉장히 마음에 부담을 느끼면서 좀 질문을 좀 적어봤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 모임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연구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대면 모임을 하는 거라 너무나 뜻깊은 것이고, 이렇게 또 유명하신 분들을 또 직접 뵙게 되니까 정말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뭔가 재미가 없고 딱딱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감안하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는 그 예명을 그렇게 지으신 어떤 계기나 의미가 있는지 이거 먼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괜찮을까요? 이거는 나비님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얼른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 성소자 부모 모임이라는 데도 저도 커밍아웃 한 달 만에 갔는데 사실 이런 어떤 닉네임을 쓰는지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어쨌든 저도 약간 이끌려서 갔잖아요. 억지로 힘들었지만. 근데 딱 들어가니까 자기소개를 해야 되는데 다 그 닉네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뭔가 본명을 쓰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색하고, 그때는 사실 몰랐지만 그들은 왜 닉네임을 쓸 수밖에 없나에 대해서 나중에 알게 됐는데, 당사자들이 일단 많이 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본인을 드러내는 게 굉장히 위협스러운 그런 사회 분위기이다 보니까 본인의 본명이나 본인의 어떤 사적인 정보를 얘기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다들 그냥 좀 그 공간에서는 편안하게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닉네임을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들어가니까 바로 닉네임을 뭘로 하겠냐고 그러는데 사실 떠오르는 게 없잖아요. 저희가 한국 사회에서 닉네임을 그렇게 흔히 쓰는 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이메일에서 항상 닉네임 정하라고 하면 제가 비비안을 썼거든요. 근데 그거는 비비안이라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분을 제가 워낙 좋아해가지고 그냥 그거를 썼었는데, 그냥 얼떨결에 그냥 비비안이라고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이렇게 영화에까지 나올 줄 알았으면 좀 더 좋은 이름을, 멋진 이름을 지을 거 너무 얼떨결에 지어서 저는 그래서 비비안이라고 했습니다. 지미님 잠깐 들어볼까요? 네. 저도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미라고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 자기 이름 얘기하는데 주로 영어로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영어를 뭐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정말 아무 뜻 없습니다. 질문 받으면 정말 죽겠습니다. 그냥 지미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질문을 나비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대단한 건 아니고 그 닉네임 물어보실 때 저 그때 장자에 관한 책을 좀 읽고 있었거든요. 장자의 호접지모 나비의 봄.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장자가 꿈을 꿨는데 나비가 되었다가 꿈을 깼는데 제가 꿈속에서 나비가 되었는지 그 나비가 지금 장자라고 꿈을 꾸고 있는지, 그래서 좀 그때 당시에는 흥미로웠었고, 그래서 이제 호접지모 나비의 꿈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 너무 길으니까 줄여서 나비라고 하니까 괜히 놀려먹죠. 비비안이 거창하다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비비안과 지미 그 두 이름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 처음부터 좀 묵직한 질문이 들 수도 있는데 최근의 일이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지난 4월 21일에 대법원에서 좀 중요한 판결이 있었거든요. 혹시 접해보셨는지 안 접해보셨다면 넘어갈게요. 그냥 너무 심한 질문인가요? 넘어갈까요? 그러니까 국내 헌법상 추행죄로 기소된 군인들에 대해서 이제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합치에 따라 이루어진 동성군인간 성관계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해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는데요. 혹시 이제 그 판결에 대해서 저희 이제 법관들, 특히 이제 우리 연구 모임 법관들은 굉장히 뒤늦은 감은 있지만 아주 기쁘게 환영하는 입장이었거든요. 부모님들이 이제 그 판결에 접해 보셨다고 하셨는데 판결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때 그 군형법을 제가 알게 된 게 그때 A 대위를 잡아갔을 그게 몇 년? 2017년, 18년 그때였거든요. 장진규 참모총장. 아무튼 그때 저희가 저기 용산에 가서 집회도 했어요. 집회를 하고 뭐 행진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때 사실은 어떻게 처음 알게 됐죠. 저는 사실 그때 집회라는 데도 처음 나가는 거예요. 아들 때문에. 사실 그 전에는 제가 그렇게 집회에 나가서 투쟁을 외치고 있을 줄 몰랐죠. 그런 삶을 어쨌든 시작하게 해준 게 그 군형법이었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그때 한 말이, 그때는 군대를 가기 전이었는데 지금은 군대 가 있거든요. 근데 엄마 나는 군대를 안 가도 감옥에 가고 가도 감옥에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말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성소수자의 삶에 대해서 사실 그때는 모르는 거 투성이었고 제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게 충격적으로 느낀 게 이 군형법이었기 때문에 그런 법이 있다고 깜짝 놀랐죠. 근데 우리 아이가 나는 그래서 동성애자니까 군대를 가는 게 위험하니까 난 군대를 안 갈래 하면 감옥 가는 거예요. 그때는 대체 복무가 안 될 때였거든요. 감옥 가는 거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억지로 군대를 간다고 쳐도 군대에 가서 뭐 애인을 만난다든가 하면 또 잡혀가는 그 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되게 크게 깨달았어요. 이 성소수자의 삶이 정말 너무 힘든 삶의 연속이구나. 이 특히 게이 남성에 대한 이게 너무 심각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그 법이 되게 옛날에 만들어진 건데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고, 물론 그 옛날에도 당연히 동성애자는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을 배제하는 그 사회가 너무 당연했던 그 옛날 시대에 있던 법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성소수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많이 나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저는 개탄스러웠고, 그래서 더 열심히 집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번에 판결이 그렇게 나와서 저희는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 아이가 군대를 가 있는 입장에서 아주 기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애인도 못 만나고 해가지고 법은 잘 해결이 됐는데 그게 좀 안타까울 뿐이죠. 지금 군대에 있는 거고요. 네네. 많이 보고 싶으시겠네요. 네. 영화에서 봤어요 많이. 네. 그러면은 또 영화 보면은 부모님들이 참 멋지게 나오는데요. 가장 먼저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게 이제 자녀로부터 처음 커밍아웃을 받았을 때 그 솔직한 느낌이 어떠셨는지. 물론 영화에서도 여러 번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관계를 잘 맺고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이나 용기 이런 게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뭐 자각하는 과정이 물론 있고 이렇게 변화해 가는 과정도 있지만 어떤 그 본능적인 부모 자식 간의 이제 그런 관계에서
어떤 본능적인 느낌 같은 거 혹시 그런 부분도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본능적인 느낌은 우리 기계하님이 말씀해 주실 거고 저는 실은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레즈비언인 줄 알았거든요. 아이 때부터 이렇게 여자 이제 어쨌든 지정 성별이 여자잖아요. 지정 성별은 뭐 어쨌든 그 태어났을 때 외부 성비를 기준으로 성별을 부여하는데 그게 이제 여성이니까 계속 유치원 때부터 여자아이한테 편지를 쓰고 초등학교 때도 여자아이에 관심 보이고 해서 제가 초등학교 때 정도에 너는 아마 레즈비언인 것 같아 라고 살짝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뚝 띄어놓고 얘기했더니 초등학생인데 아마 그런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럴까? 하다가 이제 중학교 때 또 물어보니까 너는 아무래도 레즈비언이겠지? 그랬더니 계속 내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니까 로맨틱한 감정을 이렇게 만난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얘기했더니 저희 아이가 아마 바이에 가까울걸?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바이섹슈얼인가? 이제 이런 생각 정도 하면서 크게 저는 마음에 불편함이 없었던 이유는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중학교 때 그 동성애자인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았어요. 저희 중학교 때 물론 같은 반에 친하진 않았지만 쟤 동성애자래 라고 이렇게 약간 수근거리면서 불편한 정도? 그래서 어땠는데? 뭐 이 정도 생각했었고 그래서 그런지 저희 아이가 좀 레즈비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었는데 실은 저는 좀 놀라웠던 게 부모 모임에 24살 때 가서야 비로소 그 자리에서 저는 이제 다 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레즈비언 딸을 두는 엄마 나비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저희 아이 차례가 되니까 그 자리에서 저희 아이가 엄마는 저를 레즈비언을 알고 있지만 저는 트랜스젠더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에 물어봤어요. 너 트랜스젠더야? 넌 수술도 안 했잖아. 저희 그때 좀 약간 무식하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여러 가지를 설명하기 귀찮으니까 수술 안 한 트랜스젠더도 있어 라고 해서 저는 단순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수술을 안 한다니 복잡하지 않고 그런 정도?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수술을 원치 않는 트랜스젠더 있고 수술을 원하는 트랜스젠더도 있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때야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트랜스젠더와 시스젠더의 차이도 알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후에 좀 이제 수술을 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제가 좀 놀랐던 것은 아니 나는 레즈비언도 괜찮다고 생각한 엄마인데 왜 트랜스젠더인 걸 그 오랜 시간 동안 얘기하지 못했니? 저희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신호를 보냈죠. 엄마 나는 남자인 것 같아. 나는 가슴이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저희 아이한테 그렇게 여자로 살기 힘든 이 사회이긴 하지만 남자가 되고 싶어하는 건 옳지 않아. 이런 식으로 제가 아이한테 좀 혐오 발언을 한 거죠. 근데 저는 이게 혐오 발언인지도 모르겠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상상할 수도 없는 자기 존재가 부정하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못했던 거고 아이 자체도 본인이 트랜스젠더인 걸 모르잖아요. 아이 때는. 그래서 그러니까 스스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들어했는데 얼마나 저 말이 불편하고 힘들었을까. 더군다나 그렇게 남자가 되려고 하는 건 옳지 않아. 비겁한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엄마한테 얘기를 못했던 것 같고 또 제가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 레즈비언일 때 괜찮았는데 트랜스젠더가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었거든요. TV에서 보는 정말 멀리 있는 사람이죠. 하리스님 같은 경우에 외국에서 이렇게 가식으로 나오는 그런 얘기로 생각했는데 만약에 제가 주변에서 봤으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실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는 비교적 한 서너 살 때부터 이렇게 본인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본인은 모르지만 뭔가 본인이 안 맞는 거 이상한 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남자들이 자꾸 선다거나 나는 가슴이 있는 게 너무 불편해. 나는 남자애라고 자꾸 누르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부모들이 조금 빨리 캐치를 하면 그 정신과 의사나 내부과 의사나 상담 전문가들에게 얘기를 해서 이 아이가 자기 젠더에 뭔가 원문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1차 성징이 나타날 때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 여성 호르몬 억제제를 주고 계속 관찰을 하면서 탐색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도 계속 본인이 트랜스젠더인 걸 자각을 하고 그렇다면 2차 성징이 나타날 때는 남성 호르몬을 투여해서 성확정 수술을 꼭 외과적으로 하지 않다 하더라도 본인이 젠더를 찾아갈 수 있게 그리고 너무 이제 골격이 커진다거나
그러기 전에 본인이 원하는 젠더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 알았더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몰랐기 때문에 아이가 그 긴 시절을 힘들게 살고 우울하고 힘들어지고 이제 이런 정신적인 어떤 정신건강에 어떤 허들이 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후에 아무리 제가 많은 지원을 하고 주변에서 지금 한다고 해도 이게 한 번씩 힘들어지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힘들었으니까 그게 너무 몰라서 안타까웠구나 싶어서 저는 주변에서 계속 이런 이제 가시화 활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GV를 잘 해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말을 잘 못합니다. 근데 질문이 맨 처음 커밍아웃 받았을 때 느낌. 이제 이 영화에서도 아빠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 예주님의 커밍아웃 이후에 정말 아빠로서 엄마하고는 좀 다른 어떤 느낌이나 이렇게 심정을 느끼게 됐는지 아니면 뭐 별로 큰 차이는 없었고 두 분이 또 어떤 대화를 나누면서 그 상황들을 함께 이렇게 헤쳐나가는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아마 그러니까 여러 번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을 받았을 때 그때 느낌이 어땠냐고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그 느낌이 어땠는지 지금 말로 이게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놀라기도 했고 진짜 죄책감도 느꼈습니다. 그게 무엇을 제가 잘못한 건지 혹시 모르겠는데 죄책감도 느끼고 근데 저는 부정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 그렇게 판단했으면 그게 맞을 거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리고 바꿀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모르겠습니다. 비비안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 조금 제 자랑을 하자면 제가 이렇게 비교적 확신을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게 비교적 저희 집에서는 제가 절대 가부장이 아니거든요. 저희 집에서 순위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나름은 제가 저희 집에서 커밍아웃을 받아들였는데 비교적 좀 수월했다? 뭐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의가 맞는지 나비님에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민님은 커밍아웃 받고 3일 만에 부모 모임에 가신 부모 모임에서 지금 제일 빨리 오신 부모님이 기록돼 있어요. 그 기록을 아무도 깨지 못했어요. 아직도. 특히 아빠가 이렇게 빨리 아이와 함께 부모 모임에 오다니. 근데 사실 부모 모임에 간다는 거는 노력을 하겠다는 어떤 마음이잖아요. 부모로서 내가 너의 세계를 한번 알아볼게. 근데 지민님이 어쨌든 그 노력을 먼저 해줬고 저는 그때 사실 제가 승무원이라 그때 이미 뉴욕에 가 있어가지고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본인이 먼저 가보고 그 한 번을 갔더니 저한테 이제 카톡이 온 거예요. 여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어. 우리가 노력하면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갔다 오고 나니까 본인은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다. 이런 피드백을 줘서 아마 제가 그 용기를 얻어서 한 달 있다가 저도 아마 가게 된 것 같고 저는 아까 사회자님 질문인지 그러셨잖아요. 커밍아웃 받았을 때도 뭔가 본능적으로 우리 아이는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느낌이 있었냐고. 없었어요. 근데 없으니까 사실 슬픈 일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내가 어른이 돼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상상을 하는 게 저는 이성애자니까 내 부모를 보기도 하고 이웃을 보기도 하고 뭐 볼 때가 되게 많잖아요. 롤모델로 삼을 만한 사람들이. 근데 예준이는 그게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살면서 주위에서 성소수자를 본 적이 없고 성소수자 부모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한 번이라도 부모나 그 성소수자를 봤다면 커밍아웃 받았을 때 그 충격이 좀 덜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비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영화에 나와서 얼굴을 전국적으로, 아니 전 세계적으로 다 알리는 이런 일이 어떤 부모에게는 충격을 굉장히 완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쿠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에도 출연하게 됐고 이거를 기반으로 저희가 활동을 엄청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 연예인을 빼고 연예인은 너무 멀리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 주위에 성소수자가 있다, 혹은 그 부모가 있고 가족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성소수자의 삶을 지지하고 응원한다. 이런 어떤 롤모델이 있었다면 저는 아마 그렇게 많이 울거나 게이라는 말을 못할 정도. 제가 게이라는 말이 저는 그 못하면서 울 줄 몰랐거든요. 근데 진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평생 처음 해보는 말이고 한 번도 상상해본 말이 아니니까 개 하는데 눈물만 나는 거죠. 그랬던 제가 어쨌든 이제 그 이후에 자꾸 그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 가면 당사자들이 되게 많이 와요. 근데 연령도 다양하시죠. 제가 여태까지 본 당사자 제일 많으신 분이 뭐 60대도 계시고 50대, 40대, 뭐 30대 다 있거든요. 예준이보다 어쨌든 더 많이 사신 분들, 실제로 사회에서 잘 살아나가고 계신 분들을 보니까 조금씩 마음이 안정이 되더라고요. 아, 예준이도 살아갈 수 있구나. 혹은 또 파트너랑 함께 또 지내시는 분들도 보게 되니까 아, 우리 예준이도 외롭지 않게 살 수 있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몰랐던 세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너무 슬펐구나. 근데 그거를 예준이가 처음에 본인이 성소수자 당사자임을 느끼게 됐을 땐 14살이었거든요. 근데 그 14살의 아이가 받았을 그 충격을 생각하니까 제가 받은 충격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걔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한결님이 어릴 때 나는 왜 다르지? 나는 왜 내 몸은 이런데 난 왜 저기 서고 싶지? 뭐 이런 느낌이랑 비슷할 거 아니에요. 너무 충격적이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가 어떤 다수에 끼일 수 없다는, 또 예준이 어떤 그 충격을 생각하면서 제가 받은 충격은 아, 예준이에 비하면 나는 어른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잘 몰라서 두려워서 슬펐던 거고, 저도 사실 부정하진 않았어요. 예준이가 그렇게 판단했다면 그게 맞는 거고, 결국은 내가 해야 할 일은 사회가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잘못 구조화되어 있는 걸 바꾸면 된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길뿐이다, 내가 할 일은. 그래서 그 이후로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제가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이라는 그 영화를 참 이제 감명 깊게 그 영화를 봤었는데 거기 나오는 부모님이 정말 이상적인 부모의 모습이라고 느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가장 이상적인 부모의 모습이 비비안님과 지민님의 모습이 아닌가 느끼게 됐습니다. 저희 이제 판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한결린의 성별 전정 과정, 그 장면들이 매우 무겁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영화에서 그 기각 결정 후에 한결린이 이제 그 차를 타고 오면서 그 판사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자신의 삶이 좌우된다는 것이 비참하고 화가 난다. 뭔가 유령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런 삶을 지속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 장면이 굉장히 이제 비수처럼 꽂히는 느낌이었는데요. 이 성별 정정 신청을 2번을 했고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한결린이나 이제 어머니께서 각각의 결정 때 그 느낌이 어떠하셨고 또 옆에서 지켜보신 입장에서 한결님이 또 어떤 심정이었었는지 그런 걸 좀 느끼신 게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별 정정이 그 트랜스젠더 친구들한테는 대부분의 모든 대부분의 친구들한테는 매우 자신을 사회에서 그러니까 유령처럼 살지 않는 하나의 존재로 인정받는 부분이거든요. 마땅치 않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야 이제 학교도 학교 이렇게 바뀔 때도 그렇고 취업도 그렇고 되게 실은 병원 가는 것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화장실 가는 것도 그렇고 트랜스젠더들은 그게 다 좀 다른 거죠. 그 주민등록번호의 그 숫자와 자기 외모가 다를 때 느끼는 그 사회적인 어떤 공격, 혐오 그런 불안감이 되게 크니까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1년이 걸리더라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울이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진보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서울에 넣었다가 8개월 만에 기각 당하고 그 사유가 뭐래? 없는데 그냥 기각 네, 그렇게 써있다고 그래서 그 동안에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힘들고 애를 썼고 또 이제 이렇게 그 신분 이렇게 판사님 만나고 나오면서 안 해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실은 저 같은 경우에 그러면 지방으로 가보자. 지방에서 저 사는 전북 군산에서 한번 해보자. 수술 그쪽을 거주지 바꿔서.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솔직히 말해서 지역이니까 지역 판사님한테 백을 한번 써볼까 그런 생각도 그런 고민을 참 하지 않았을 때 고민을 하면서 거기 이제 지역에 있었는데 지역이 조금 더 보수적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서 그야말로 판사님 개개인의 성향과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한번 여쭤봤어요. 그 이제 지역이니까 아무래도 그 성향은 어떠신가요? 그랬더니 이제 저랑 저희 아이를 잘 아시는 어떤 분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기대를 한 분도 사실이고 결과는 좋게 나왔지만 저는 만약에 안 된다면 계속 몇 번이고 해서 성결정리는 어떻게든 할 것이다라고 저는 부모 입장에 생각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들죠. 힘들다는 말로 다 표현할 만큼 이게 뭐가 해결이 되어야 그 다음 단계를 생각을 하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트랜스젠더 친구들은 자기 몸에 대한 어떤 디스포리아도 심하지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건 또 하나의 관문이잖아요. 그래야 공부를 뭘 해서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이해되는 거예요. 그런데 판사님이 그렇게 해서 한 번 기각당했을 때 그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기각당해서 정말 저희 아이가 그걸 갖고 너무너무 침울해져서 좀 걱정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괜찮다 걱정 마라. 어떤 식으로든 몇 번이든 해서 기어이 선별전을 할 테니까 저는 엄마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마음을 먹고 당사자만큼 힘들진 않죠. 제가 아무리 그래도 저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판사님이 그냥 허락을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 말씀이 저는 지금도 잊혀지잖아요. 저희 아이한테도 그럴 거예요. 판결문조차도 어떤 근거가 될 만큼 되게 따뜻하게 정말 자세하게 써주셔서 어떻게 보면 저희 아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판사님의 마음 하나로 굉장히 큰 응원을 받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인정을 해준 거잖아요. 원튼 원호자는 국가가 인정을 해줬는데 그것이 그냥 인정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이유, 이러한 이유 그리고 세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권위 있는 국가의 한 기관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굉장히 큰 힘을 받고 있고 그건 저하고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영화를 본 사람들 그리고 그런 판사님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당사자들 그리고 이 부분에 열려있는 분들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국가의 힘을 조금 믿는다던가 또 공정성이나 권위를 조금은 인정하고 싶고 그래 내가 살고 있는 국가는 그런 거지 그런 국가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판사님은 모르실 거예요. 판사님은 그렇게 영화에 나온 것도 모르고 그 본인이 한 것이 본인의 어떤 판결이 물론 매우 엄중한 거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힘이 되고 어떤 국가에 대한 신뢰를 하는 거라는 생각을 모르시겠지?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의 바램이자 어떤 주문 같은 게 법원은 소수자 인권의 최후의 보루이다. 너무나 이제 그런 주문에 못 미친
찍었고 피아노를 열심히 치시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궁금했어요. 예? 궁금했어요. 그 장면이 조금은 이제 의미심장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피아노를 왜 치셨는지 그리고 그때 연주한 음악이 무엇이었으며 그 음악은 어떤 느낌을 표현한 것인지 이게 궁금합니다. 아니 이게 저는 그냥 피아노를 쳤을 뿐인데 그 장면은 100% 도찰입니다. 감독님이 그냥 찍으신 거예요. 저는 그냥 제가 그때 또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서 어릴 때 배우고 싶었으나 또 집안 형편이 어려워 배우지 못했던 제가 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이제 딸이 쓰던 피아노가 있는데 안 쓰고 하니까 내가 배워봐야지 하고 제가 심플리 피아노 앱을 다운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앱을 틀어놓고 하면은 이제 이게 되는 거 있거든요. 아주 기초 양손 치는 거였는데 저는 진짜 그걸 연습하고 있었고 감독님은 그날 예준이를 촬영한다고 오셔가지고 제 촬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제가 사실 그때 세수도 안 하고 그냥 그 핀은 또 예준이가 전주 한옥마을에서 엄마 선물이라고 사다 준 핀인데 너무 화려해서 바깥에는 못 끼니까 집에서 제가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냥 연습을 하고 있었던 건데 그거를 찍어서 그렇게 명장면을 만드실 줄이야. 제가 그래서 처음에 감독님이 저희 집에 와서 틀어주셨을 때 이거 개봉하기 전에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이상한 장면을 그래서 감독님한테 당장 저거는 편집하라고 했더니 다른 저희 부모 모임 부모님들이 저게 굉장히 심란한 비비안님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절대 빼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할 수 없이 그냥 들어간 장면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전체 흐름 속에서 그 부분이 어떤 여러분들의 공감을 많이 자아낸다면 제가 뭐 좀 깨재재하게 나한테 하면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그 침대 몽환 씨는 제가 승무원이니까 또 해외 레이어가 중이었고 제가 아마 밤새 날아가서 굉장히 피곤하게 자다가 전화를 받은 상태였는데 그때 아마 감독님이 캐나다에서 촬영을 하시면서 그 씬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급하게 예준이한테 전화를 시켜가지고 찍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에 적극 임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실력이 얼마나 크셨군요. 아들이 애인을 사귀게 됐다 이렇게 말했을 때 너무나 충격이 크신 나머지 영혼을 상실하고 피아노 앞에 앉아서 헛된 몸부림을 치신 게 아니었나 이런 해석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지민님한테도 너무 심심하실 것 같아서 제가 참 부럽게 봤던 장면 중 하나가 이제 비비안님하고 지민님이 이제 아들 예준과 애인이 이제 집에 오니까 맞이하기 위해서 함께 요리를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렇게 요즘 그 중년의 부부가 되게 닭살돋는 그 관계를 맺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러웠는데 정말 궁금한 것은 뭐냐면 지민님은 집안 주방에서 요리를 할 때 이 야외가 아니잖아요. 왜 썸표를 하시는지 너무나 궁금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은 또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그 썬캡을 왜 썼는지 이게 거의 질문의 빈도로 따지면 비비안님의 피아노 씬의 한 30% 정도 나오는 그 정도의 질문인데요. 너무 허접하지만 실은 제가 이렇게 아까 몇 가지만 제가 말을 고치자면 주방에서 제가 요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주방에서 식량을 만드는 겁니다. 요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걸 또 설거지를 주로 하는데 제가 저 때 이제 앞머리가 길었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게 눈을 찔러서 그걸 이제 가리기 위해 이렇게 선캡을 썼던 것 뿐이거든요. 그리고 네, 역시 그것도 도찰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그렇게 들어갈 줄은 몰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앞치마 씬에 대해 질문하시는데 아무튼 그렇게 들어간 장면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미님이 그 예전에는 가부장제 속에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가해자로 사신 분이죠. 근데 가부장적이진 않았어요. 근데 그 구조 안에서 어쨌든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가해자였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살 땐 집안일을 하나도 안 하셨는데 이제 할 수 없이 저랑 살면서 집안일을 하게 됐어요. 가부장을 벗어던지고. 근데 처음으로 집안일을 해보니까 모든 집안일은 머리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어요. 아, 집안일은 머리를 숙여야 할 수 있구나. 그동안은 자기가 머리가 긴 게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제가 사실은 썸캡을 씌웠습니다. 이걸 쓰고 해라. 불편해서 안 할 게 아니라 이걸 쓰고 하면 된다. 네. 그런 깊은 뜻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네, 그 보시기에 저희 부부가 이렇게 중년을 부부치고 이렇게 알콩달콩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도 굉장히 많이 찍었거든요, 감독님이. 그 찍힌 필름의 양은 거의 비슷할 정도로 많이 찍혔는데 저를 찍은 모든 필름을 볼 때 성소수자 부모의 정체성이 별로 보이지 않고 그 비비안님을 바라보는 씬밖에 없어서 그래서 결국 저는 주인공에서 잘린 것으로 감독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고요. 좀 이렇게 좀 특이하고 좀 그 희소한 존재이기 때문에 분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분량이 적을까? 네, 약간 궁금해서 이제 의문이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두 가지 정도만 더 여쭤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또 오신 분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면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인상적으로 봤던 부분 두 부분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제 나비님께서 좀 끝부분에 이제 당사자가 이제 가족 특히 부모한테 커밍아웃하는 것의 어려움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제 나의 뿌리는 내가 만드는 것이다. 가족이 지지를 해주면 영양제 역할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게 이제 어떤 비바람이 될 수 있고 그 비바람을 피해서 뿌리를 더 단단하게 해나가는 거 그게 더 의미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 삶에 있어서 가족이 꼭 우선일 필요는 없다. 자기의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커밍아웃도 할 수 있고 이제 뭐 이런 취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딱 들으면서 정말 너무나 좀 많이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내공이 아니라면 결코 이제 저런 말씀이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것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 이제 부모도 많이 오지만 당사자도 많이 오거든요. 당사자들이 와서 이렇게 우리 부모는 왜 저러지 못할까? 라고 하는 당사자도 있고 또 어떤 부모는 와서 우리 아이는 왜 저렇게 와서 부모를 원망이라도 할 만한 에너지도 없을까? 그런 부모도 있어요. 실은 그리고 모든 성소수자들이 오는 건 아니고 모든 성소수자 부모가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아이들한테 모든 부모가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너는 괜찮아 얘기를 당신은 괜찮아요 라는 메시지를 저희가 이제 자주 주곤 하는데 그 실은 청소년 중에 자살률이 되게 높은데 청소년 성소수자 중에 부모에게 거부당할 때 자살률이 8배나 높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진짜 부모, 어른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가부장제도 있고 어떤 자기의 근원이 집안, 혈연, 가문 그리고 부모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더군다나 부모에게서 지지받으면 모르는데 그래도 덜한데 밖에 사회에서 혐오하도 괜찮은데
부모에게 좀 잘 지지받지 못하면 특히 성소수자들 같은 게 우리나라에서 이를테면 어떤 분은 난 장애인인데 성소수자이기도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TV를 보다가 부모님이 그러셨대요. 성소수자 관련 프로가 나오니까 야 너는 그래도 장애인이라서 괜찮아. 성소수자 같은 경우는 돌로 때려 죽여야 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이제 성소수자분들 이제 많이 계신 분데 이 말조차도 제가 입에 올리지 못하는데 그 장애인이 이자 성소수자이신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정말 울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장애인인 것도 부모한테 미안한데 부모님이 성소수자는 정말 저렇게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모님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부모에게서 받는 영향이 너무 커서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를 낳아주고 키워줬지만 저희가 항상 이제 당사자들을 상대로 많은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 부모님이 고마운 건 사실이지만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낳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유명한 석학이신 최재천 교수님이 그러셨죠. 자 이제부터 자식 생산을 위해서 우리가 잠자리를 가집시다 하고 잠자리를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원해서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에게 물론 잘 키우고 이렇게 낳고 키워주신 건 고맙지만 그 자식에게 뭔가 부모가 부모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주입시키고 요구하고 자기 뜻대로 살라고 할 말은 없는 거고 특히 이제 성소수자인 부분도 그렇지만 어떤 존재에 관한 문제이지만 꼭 존재에 관한 부분은 아니라도 취업이나 뭐 직업이나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부모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치고 싶어하고 부모의 욕구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마땅하고 특히 효도라고 생각하는 이 사회문화 속에서 살았던 친구들이 자신의 어떤 존재를 드러내지도 못하고 살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요. 다른 사람에게 다 알려도 부모에게 알리지 못해요. 부모한테 거부당하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한테 당사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부모에게 커밍아웃을 안 해도 좋지만 하려고 할 때는 본인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부모가 거부해도 어디 움직일 장소나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독립했을 때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너무 힘들으니까 가장 좋을 때는 부모가 편안할 때가 아니라 커밍아웃 가장 좋을 때는 당신이 괜찮을 때다. 어떤 얘기를 들어도 그리고 만약에 커밍아웃을 안 해도 좋지만 하게 돼서 부모나 가족의 평온을 깨는 것에 너무 죄책감 갖지 마라. 왜냐하면 부모나 가족은 당연히 그 얘기를 들으면 충격받고 평온이 깨지겠지만 그 얘기를 할 때까지 이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커밍아웃을 하지 못하면 자기 존재가 부서질 지경이 되어서 보통 커밍아웃을 하는데 내 존재가 부서질 지경이 되었는데 부모님이나 가족의 평온을 깨는 것에서 너무 죄책감 갖지 마라. 심지어는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해서 너를 버리기 전에 네가 먼저 부모를 버려라 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 때문에 이렇게 큰 특히 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라는 얘기 했을 때 내가 너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나 정말 너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라고 어떻게 보면 협박인 거죠. 하지만 그래서 죽는 부모는 없어요. 그런데 자식은 그 반대의 경우는 참 자살률이 높습니다. 실은 저희가 부모 모임 하면서 저번 달에 왔던 친구가 이번 달에는 세상에 없다라고 그런 보고를 받기도 해요. 그런 경우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저 부분이 어떻게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저희는 그런 생각이죠. 어떤 상황이 돼도 부모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 소중한 부분이니까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말씀 주신 김에 하나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사실 이제 영화 곡한 조금 2번 정도 봤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서 가장 강렬하게 인상에 남는 부분이었어요.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숙대 사건 직후에 그 한결님이 막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아버님께서 쭉 심정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제 그 장면이 저는 너무나 굉장히 강렬한 충격으로 다가왔거든요. 이제 아들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토록 고통스러워서 삶을 끝내고 싶다면 그 순간 아들이 혼자서 외롭게 고통스럽게
가지 않도록 그 길에 너를 끝까지 함께해서 지켜주고 싶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제 어머니가 자식의 죽음을 하나의 가능한 길로서 하나의 가능한 길이다.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길을 같이 예비 준비하고 함께 그 끝을 보겠다고 말할 수 있는지 그게 너무나 이렇게 놀라운 지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심정이 도대체 어떤 것일지 상상조차 하는 힘든 경지가 아니었나. 좀 괴로우실 수 있지만 그때 그 심정이나 이제 어떤 말씀을 어떤 의미를 담아서 하신 것인지 그걸 다시 한번 좀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때는 그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죽지 않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삶이 있구나를 제가 이제 저희 아이를 통해서 알게 됐죠. 그전에는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저도 마땅히 했는데 그 성소수자 당사자들을 많이 보니까 실은 엊그제도 저희 아이 지인이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부모니까 이기적이죠. 너 괜찮아? 그거부터 물어봤어요. 엄마 괜찮아. 근데 이제 추모 영상을 좀 찍어주고 오겠다고 해서 저는 추모 영상 찍으러 가는 것도 걱정이 됐죠. 괜찮아 하고 갔다 와서 다음날 눈이 너무 퉁퉁 부어서 직장 가는데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 자주 보게 되죠. 자주 보게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든 살아있어야만 한다. 그 다음 단계는 뭘까? 그보다 더 심한 경우는 뭘까?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정말 그 퀴어 축제 현장에 가서 수천 명의 사람에게 인천 퀴어 축제 같은데 저희 몇백 명 안 되는데 수천 명의 사람에게 둘러싸여가지고 그 혐오의 그 말들과 공격을 받으면 저희는 그때 그날 뭐 안경도 부서지고 옷도 찢어지고 진짜 맞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엄청난 그 소리를 하는 수천 명의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경찰도 옆에 있었어요. 저기 경찰이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느님의 법이 사람의 법보다 더 위에 있다. 이렇게 하면서 당당하게 저희한테 떼더라고요, 저희를. 그래서 그때 느낀 감정은 굉장한 그 좌절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이라도 느꼈어요. 당사자 입장을. 그 전까지 제가 부모였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느끼고 사는구나. 당하고 살고 또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이제 아우팅 된다거나 혹은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인정을 못한다면 이렇게 언제든지 이렇게 폭력을 당할 수 있구나. 혐오나 차별은 게 일상적이고 그런 세상 속에 사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회의 지지가 없고 언제든지 공격받을 수 있는 사회에서 사는 사람의 심정은 늘 그렇죠. 늘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울하고 그러지 않으려고 계속 약도 먹고 어떤 형태를 취하지만 그러다가 아주 힘들면 결국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 내가 자식에게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어떻게든 살아라밖에 없을까. 그렇게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제 마음이 불안하니까 하는 거죠. 근데 얘 입장에서는 자기 감정을 전혀 공감 못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 생각밖에 없어요. 네가 어떤 형태든 내가 네 옆에 있을게. 그게 서로 죽음이라 하더라도 네가 아프고 힘들게 이렇게 하는 거 그건 정말 그보다는 어떻게 믿을 수 있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제가 제 아이를 만나면서 이런 걸 생각한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의 선택을 존중한다. 이게 내 자식이고 실은 제가 볼 때 좀 어리거나 부족해 보여도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겠다라는 생각을 배웠던 것 같아요. 얘한테서. 그 선택이 내가 볼 때 매우 위태롭고 위험하고 내가 원치 않는 결과라 하더라도 나는 너의 선택을 어떤 식으로 존중할게라는 생각. 그전에는 제가 저희 아이한테 잔소리도 많이 하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또 이렇게 해야 돼. 제가 많이 관여를 했었거든요. 삶에. 그런데 제 아이를 보면서
제 아이가 고통스러워 힘들어하고 성소수자로서 정체성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힘들어질 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그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그것이 어떤 선택이더라도 나는 너 자체를 그대로 존중할게. 이것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다. 아니면 유일한 것이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택이 뭐 죽음이라 할지라도 내가 나는 어떤 상황이든 널 존중할게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생각하고 역설적으로 그 이야기를 저희 아이한테 직접 하지 않았지만 영화를 통해서 했고, 그러고 나서 저희 아이가 제가 많이 화해를 했어요. 대놓고 화해는 아니지만 그 전에 되게 많이 힘들었던 그런 부분이 풀어졌고, 아마 다른 당사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심정까지 이해하는 부모가 있다면 자기도 힘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러라고 그 얘기를 한 건 아니었지만 그 지경까지는 갔죠. 네가 어떤 삶을 선택하든 난 널 존중할게. 그리고 그 마음이 저희 아이한테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음악을 좀 다시 한번. 저 준비한 질문은 많지만 제가 이 시간을 다 차지하는 거는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서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서 직접 꼭 들어보고 싶은 얘기나 아니면 이제 영화에 대한 소감이나 궁금한 점들 그런 게 있으면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되죠? 네? 15분 정도 더 시간이 있는 거죠? 15분에 마무리. 너무 네. 혹시 마이크를 드릴까요? 혹시 하나 가져가죠? 걸려줬을 때. 안녕하세요. 서울명동 이하영입니다. 영화도 너무 잘 봤고요. 저도 여러 번 녹음도 나오고 경험이 있는데, 저는 퀴어 퍼레이드가 이제 몇 번 나와요. 아까 말씀해주신 이제 인턴도 있었고, 그다음에 캐나다에 가서 참석하셨던 것 같고, 서울 이런 장면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다 너무 다른 장면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제 인천에서 근무할 때 그 인천 퍼레이드 관련된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피고인이 그거를 방해를 해서 적법한 집회 시위를 방해하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벌금을 받았는데 나는 억울을 하고 그때 노숙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저기를 하셨던 분이 있어서 이제 제가 그건 안 된다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 영상 자체를 보니까 저도 이제 그 사진이나 이런 기록으로 봤었는데 여기서 영상으로 나오니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이제 당신들의 존재 자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이거를 스크린을 통해서 봐도 너무 위협적으로 느껴졌는데, 현장에 계셨던 분들과 이제 그런 거를 항상 이제 강제적으로 내 존재가 부정당할 수 있다라고 느끼는 분들의 심정이 어떨지 이제 감히 상상조차 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서울에서는 프리워크 하는 장면 많이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그 성소수자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친한 친구들은 이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아직 부모님께 표명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많이 듣게 됐고, 그래서 이제 여러 퍼레이드 참여를 하셨었는데 이제 그런 거랑 관련해서 좀 말씀을 추가로 해주시고 싶은 게 있다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니, 퍼레이드는 제가 캐나다까지 갔기 때문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캐나다는 연분홍 치마라는 이 저희 영화 만든 단체가 굉장히 후원 회원으로만 운영이 되는 영상 작업을 하시는 단체라, 사실 제가 캐나다 갈 때 비행기표를 사주셔가지고 제가 엄청 걱정하면서 갔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어렵게 진짜 어려운 돈으로 가긴 했었는데, 캐나다 퍼레이드는 화면에 보신 것처럼 일단 규모가 너무 달라요. 규모가 너무 다르고 퍼레이드 하는 거리 자체 한 2-3시간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보셨듯이 단 한 명의 반대 혐오 세력이 없어요. 하지만 있었겠죠. 하지만 표현을 못했겠죠. 그래서 제가 그걸 느낀 게, 제가 그때 갔더니 오히려 그 길가에서 환호해 주시는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환호를 해주는지가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캐나다는 사실 모든 법이 다 안전장치가 다 돼 있어요. 제가 그 캐나다 키퍼 말고 그 1년 전에 사실 다큐프라임이라는 EBS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도 캐나다를 한번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성소수자 부모들을 만났어요. 캐나다 부분들을. 근데 그때 그분들하고 얘기하는 자리에서 그분이 그러셨거든요. 캐나다는 성소수자를 위한 어떤 기본적인 안전장치들이 다 잘 돼 있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커밍아웃하는 나이도 빨라지고 있대요. 더 빨리 부모에게 혼자 고통을 감내하지 않고 빨리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커밍아웃을 받는 부모도 덜 충격적이고 덜 부정적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네 나라에 그런 법이 하나도 없으니 네가 그렇게 충격받고 슬퍼할 만하다 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게 제정이 되면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빨리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해줬고 캐나다 키퍼 가서 느낀 점은 그거였어요. 이분들이 과하게 막 환호성을 하는 게 성소수자 당사자들이 사실 퍼레이드를 하는데 1년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혐오의 시선이나 말도 들을 수 있죠. 아무리 법이 돼 있지만 모든 걸 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혐오의 시선, 혐오 어린 말투들 들었다면 우리가 다 그거를 치유해 줄게 하는 어떤 막 굉장히 열렬한 사명감 같은 게 저는 그냥 느껴졌어요. 그분들이 우리가 오늘 하루만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환호해 줄게. 너희의 존재를. 그래서 더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뭔가 반대하는 그 생각을 가지신 분이 그 자리에 있었어도 입도 뻥긋 못할 분위기였고 그래서 그 응원의 그 느낌, 메시지가 에너지가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준이도 너무 신나서 뛰어다니고 저도 같이 덩달아 신났고 그 성소수자들이 사실 그래서 외국 키퍼를 엄청 가고 싶어해요. 그게 키어 뽕을 맞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서울 키퍼로는 사실 부족하죠. 서울 키퍼는 사람은 많이 오지만 혐오 세력도 많이 오잖아요. 근데 외국은 일단 그게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서울 키퍼가 또 구경거리래요. 혐오 세력을 보기 위한. 네, 그래서 서울 키퍼 진짜 가면 외국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자기 소문으로만 들었다면서 정말 저렇게 퍼포먼스를 심하게 한다고 막 차이코프스키 음악 틀어놓고 막 발레하고 막 북치고 막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어쨌든 캐나다 키퍼를 봤기 때문에 희망을 봤잖아요. 캐나다도 우리보다 조금 빨리 가고 있고 동성은 2007년인가 법제화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예준이가 영화에서 나오는 그 캐나다 집 홈스테이를 했는데 그 집의 주인이 할머니 두 분이세요. 레즈비언 커플. 근데 그분들이 각자 이성의 결혼을 하셔서 애를 낳고 살다가 2007년에 법제화가 돼서 이혼을 하고 네, 연애도 오래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가정을 꾸리시고 사시면서 이렇게 홈스테이를 하면서 이제 뭔가 그 프렌들리한 그 퀴어들한테 프렌들리한 그런 집으로 소문이 난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준이 굉장히 캐나다에서 편하게 잘 지낸다는데 그런 거를 보니까 우리도 진짜 법이 뭔가 만들어지고 뭔가 이러면 사람들의 인식을 굉장히 빠르게 바꿀 수 있겠다는 희망을 보고 와서 인천 키퍼 때는 힘들었지만 네, 저희도 언젠가는 캐나다 키퍼처럼 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빨리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또 말씀 시간이 거의 다 됐다 그래가지고 시간 제일 늦게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플로어에 이렇게 마이크를 안 주시면 안 됩니다. 하고 싶은 말씀 많으실 텐데 아무튼 영화 너무 감동적으로 잘 봤습니다. 세 분 모두 너무너무 멋지시고요. 부모와 다른 아이들이라는 앤드류 솔로몬이 쓴 책 그리고 그 다큐프라임 작품을 보면서 그 소수자를 받아 안을 수 있는 우리 사회가 받아 안을 수 있는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기제가 뭔지를 이제 앤드류 솔로몬이 연구하기 위해서 그런 10년짜리 프로젝트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정말
삶으로 실천해주고 계신 분들이 성소수자 부모 모임의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분들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이 우리 사회를 바꾸는데 진짜 큰 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이제 그 비비안님께서 하셨던 내가 이제 너무 당황스럽고 놀라고 충격을 받았지만 그 아이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내가 받은 충격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그 앤드류 솔로몬 책에서도 결국 사랑을 바탕으로 한 이제 그 공간과 그 수용이 이제 소수자를 받아 안을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기제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 영화에 아빠가 많이 안 나온다. 이 성소수자 부모님에도 어머니 비율이 되게 높다라는 점이 저는 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화에서 엑스트라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지민님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아까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하셨던 가부장이 아니었다 이런 말씀에서 저는 이제 힌트가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 아버지들이 왜 소수자 자녀들을 받아들이기를 더 힘들어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도 좀 고민을 해보고 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눈 것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했고요. 하나 더 있는데 이제 성별 정정을 할 때 이제 그게 이지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저희 법원이 판사들이 되게 무겁게 다가오는 부분이고 거기서 이제 나비님께서 되게 과격하게 멋있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성별 정정이 안 됐을 때 좀 이따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군선 지원에서 해주셔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저는 트랜스젠더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전환증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얘는 여자인데 여자를 좋아했어라는 걸 얘기해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물론 레즈비언으로 생각했었다가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경우도 많기는 하지만 트랜스젠더라고 해서 반드시 꼭 이성애자일 필요는 없는 건데 거기서도 어쨌든 성소수자의 인권을 위해서 성별 정정을 해주는 과정 속에서도 이성애 중심주의가 그렇게 뿌리 깊게 내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정말 되게 아이러니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고요. 그리고 하나는 그냥 농담 질문인데 왜 강아지한테 바나나를 먹여주실 때 이 질문도 나오나요? 다른데서도 왜 그렇게 먹여주셨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예, 그러면 순서대로 아빠 얘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처음에 아빠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신입 회원인데 운영위원이 됐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제가 아직 저도 확신이 없는데 무슨 운영위원입니까? 그랬더니 아빠가 너무 귀해서 그래서 운영위원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 이후로도 여러 번 제 아내와도 얘기했고 어머님들과도 얘기했는데 도대체 한국의 아빠들이 왜 이런 모임에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저희가 이제 다른 정체성을 가진 부모들의 모임도 보면 역시 아빠들을 별로 발견할 수 없거든요. 느린 학습자 부모 모임이라든지 장애 아동을 둔 부모 모두 다 활동가들이 어머니들이거든요. 그거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얼핏 생각하는 건 뭔가 맨박스라는 게 아직도 이 나라에서 남자들에게 강하게 그들을 구속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는 이게 내가 체면이 깎이는 일이다. 이건 그래서 내가 이거 대놓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거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서는 건 더 창피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닐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은 의외로 한 1년, 2년 전부터는 아버지들이 많이 오십니다. 이제 여기서 많이 오신다는 게
저희들 모임에서 다수를 차지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예전보다는 아버지들이 많이 오시고요. 예전엔 주로 아버지들이 오시면 저희들이 긴장했거든요. 정기 모임에 아버지가 오시면 주로 저희들과 싸우러 오시거든요. 당신들이 이런 모임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러 오셨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많은 아빠들이 와서 같은 편이 되어주겠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아빠들 여러 등장하셔서 전 누구의 아빠입니다라고 하시니까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 강아지라고 하기에는 한 15년 차 노견인데 어쨌든 강아지가 거의 고양이 성격이어가지고 항상 제가 공주인 줄 알고 먹는 것도 먹여줘야 되고 바나나 같은 건 일단 먹어보고 줘야지 그냥 두면 안 먹더라고요. 성격이 그래서 지금 공주가 저희 아이가 오면 짖어요. 주인인데도 그런 성격이어서 그렇고 말씀하신 법원에서 이성애자임을 막 얘기해야 된다는 게 성소수자로서는 어쩔 수 없이 성별 정정을 해야 되니까 판사님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되게 애들이 불만이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냥 LGBT라고 그것도 요즘은 AIQ 해가지고 이렇게 패셔너리까지 있지만 그 외국 사례 보면 본인을 성소수자라고 어떤 형태의 성소수자라고 이렇게 찍어서 하는 것이 60몇 가지 정도가 된다고 해요. 본인을 표현하는 글이. 근데 실은 그 많은 스펙트럼 안에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사람 숫자만큼의 성소수자라고 본인의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이나 젠더를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남녀 이분법 그리고 이성의 중심으로만 생각을 해서 그렇지 외국 사람이 볼 때는 서양 사람이 볼 때는 동양인이 다 비슷해 보인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나름대로 중국인, 한국인, 일본 사람 같다, 중국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 볼 때 다 똑같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는 각자의 고유의 정체성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그런 정체성이 있는 걸 그냥 단순하게 구분하는 것들. 그리고 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느 문화권이나 5% 내지 10%의 성소수자가 있다. 그런데 어느 문화권이나 정식으로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도 이제 5%면 저희 국민이 한 5천만 명 넘잖아요. 그럼 한 250만 명 정도가 성소수자이겠죠. LGBTIQ 모든. 그런데 그 중에 250만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 제가 이제 공무원인데 이렇게 보통 얘기해요. 공무원을 요즘 120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현역 군인이 60만 명이 안 돼요. 그 합한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의 성소수자가 있죠. 그리고 그 중에 약 10% 정도를 트랜스젠더 혹은 노마이너리 이렇게 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트랜스젠더를 추산을 25만 명 정도 잡죠. 10%.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성소수자가 혼인이나 그런 어떤 성별 정정이나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내 주변에는 한 번도 성소수자를 본 적이 없어 하시는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본인이 그만큼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성소수자에게 안전하게 얘기할 수 없는 안전하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국회의원이 판사 출신 국회의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판사 시절에 게이 후배와 레즈비언 후배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되게 자랑스럽게 자랑하셔도 된다. 그렇게 본인이 그만큼 열려있는 분이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만큼 주변에 우리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목걸이 같은 것도 하고 이제 배지 같은 것도 해서 좀 나는 성소수자에게 프렌들리한 사람이야 라는 상징 그런 신호 같은 걸 해주면 후배들이나 혹은 뭐 어떤 업무상 오는 사람들이 되게 그 부분에 안전함을 느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의 중심 사회나 또 남녀 이분법적인 사회 너무 심심하잖아요. 다양성이 더 생명을 다양하지 않으면 도태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 이제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성소수자였을 때부터 울고 오시고 충격받고 오시지만 저희 부모님 이제 저희 커밍아웃 스토리라는 책도 부모들이나 당사자들이 썼는데 거기 보시면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신 부모님께서 아버님께 쓰신 말이 있어요. 저희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귀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후로 저희 아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스페셜 에디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아이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아이를 통해서 또 다른 세계에 저희가 초대받았다 그런 느낌으로 저희 아이들
꼭 아이들이 아니라 저희 성소수자 부모님들 이름 좀 바꾸고 싶었어요. 너무 가족 중심 아닌가. 물론 아이를 통해서 가기는 했지만 그 길이 가족을 위한 길만은 아니고 또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름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 그래서 영화를 처음에는 뭐 키워 영화, 한 번 보면 키워 영화, 두 번 보면 여성 영화, 세 번 보면 가족 영화, 네 번 보면 인생 영화에서 애착하는 거 많이 하시는데 이런 기회에 한번 저희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죠. 자식을 통해서이긴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세상에 대한 좀 눈을 열고 그리고 그 길이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길을 세상을 모색하는 방법 그 길에 같이 동참해 주시었으면 좋겠다. 그게 너에게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한 분 정도 마지막으로 더 질문할 시간이 커밍아웃 받았을 때 여러 감정이 들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성적 지향이라는 게 피부 색과는 다르게 말하지 않는다면 그냥 숨기고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냥 자녀가 평범하게 이성을 만나서 결혼해서 그 자녀를 보고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해서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보게 되고 또 혼란을 느끼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처음에 커밍아웃을 받았을 때 들었던 감정 중에 이것이 차라리 말하기 왠지라는 원망도 있으셨을지 궁금합니다. 그런 생각이 없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리고 좀 잠깐은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정체성이 바뀌었으면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56세인가요? 만으로 56세인데 그러니까 2000 몇 살이에요? 16년. 아니 커밍아웃을 아무튼 이제 받은 게 몇 년 전인데 이제 헷갈립니다. 몇 년 전인지. 6년 전. 6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의 삶에 비해 그 이후의 삶이 훨씬 더 풍부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굉장히 좁은 세상에서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해방됐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무슨 간증 시간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진짜 커밍아웃이 정말 선물입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요. 실은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하는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가 이렇게 커밍아웃을 저희가 받은 부모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소수자 당사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커밍아웃을 하는 방법에 관한 워크숍을 진행하거든요. 근데 의외로 그런 워크숍을 진행하고 나면 이런 결론에 다다르는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워크숍을 해보고 롤플레이를 하고 연습을 해봐도 우리 부모에게는 커밍아웃을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그건 당신의 결정이고 존중합니다. 라고 돌려보내거든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난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이런 워크숍도 참가 안 하고 저희 아들한테 커밍아웃을 해준 거니까 아까 지금 나비님도 같은 결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난 자격이 있었구나. 커밍아웃을 받을 자격이 있었고 아이의 그 판단이 맞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저는 사실 지민님이 엄마? 그런 감정이 조금 있었다고 했잖아요. 말하지 말지. 저는 단 1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고 사실 저희 아이가 커밍아웃 할 때 그 편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인터넷에 하면 다 나오긴 하거든요. 이미 기사로도 많이 돼 있어서. 근데 그 편지에 그 문구가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지금은 놀라시고 힘드시겠지만 이거는 기뻐하셔야 할 일이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아주 내밀한 이야기를 엄마 아빠와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거니까 결국은 엄마 아빠를 내가 너무나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문장이 딱 있었는데 저는 그 말이 진짜 딱 맞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커밍아웃 받은 이후로 그 말의 의미에 대해서 요즘 진짜 영화를 하고 지브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껴요. 아 진짜 예준이가 나에게 선물 같은 시간을 이렇게 주는구나. 커밍아웃을 했고 제가 영화를 찍었고 영화가 개봉했고 많은 분들이 영화를 사랑해주고 나비와 비비안을 불러주고 우리 얘기를 듣고 함께 공감해주고 근데 저희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고개 끄덕거려 주시고 영화에 너무 공감했다. 영화에서 이런 얘기 해주셔서 너무 좋았다. 이런 피드백을 해주시는 게 저희한테 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GV를 뭐 아까 바쁘시다고 했지만 저희 안 바쁘거든요. 그래서 어디서든 부르면 어디든 갑니다. 지방 저기 진주, 속초, 목포 뭐 어디든지 가서 저희가 사실은 무슨 얘기를 하지만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공감해 주시는 분이 점점점 늘어날수록 성소수자에 대해서 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어간다는 느낌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더 할 수도 있지만 방을 해야 되니까 그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너무 이렇게 얘기 잘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좀 이제 방 빼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 영화가 결국 이 주인공들의 어떤 성장 스토리이자 어떤 새로운 다른 정체성을 찾아가는 인생 스토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이 반복되는 지구의 행사 속에서 굉장히 피곤하시고 또 이렇게 뭐죠? 반복되는 비슷한 답변을 여러 번 하시려면 조금 이제 지루하기도 하고 그러실 텐데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서 저희 모임에 와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다 같이 구호를 하나 외치고 끝낼까요? 것 같습니다. 구호는 사랑은 혐오를 이긴다. 자, 그러면 제가 사랑을 하면은 혐오를 이긴다.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